네, 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단원의 사실상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단원은 우리 지난 첫 시간에 간단하게 좀 개관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제 식민지 지배와 지배 정책 먼저 좀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이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학습 노트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PPT 자료가 PPT 자료의 내용들이 여러분 나눠드리는 이런 학습 노트에 학습지 이렇게 또 뭐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빈칸들이 보이실 거예요. 빈칸들은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채우시고요. 이 채우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일부 뭐 수행평가에 반영할까도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결정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 등교하시면 좀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들으면서 이 빈칸들을 좀 채워보시고 또 이제 뒷장에 보시면 그 오늘 한 내용들을 간단한 확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노트로 2학기 때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파일 가지고 이제 그날 바로바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학습 노트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요 PPT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만약에 나중에 시험 기간 앞두고 나서는 제가 한번 뭐 온라인 클래스나 이런 데 업로드를 해드리지만 뭐 어차피 학습 노트의 내용들이 거의 다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조금 자료를 추가하고 뭐 보충하는 것들이 뭐 더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교과서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교과서로는 156, 15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가 시작됐던 1910년대, 1910년부터 8월 29일이죠, 정확하게는. 국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이 일제의 식민 통치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볼까 해요. 그래서 국제 변화 속에서 요 단어, 요거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민족이 일본에 저항해서 펼쳤던 거거든요. 제국주의란 건 뭐냐면 힘이 센 나라가 제국 하나의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 약한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고 이렇게 그 식민지로 삼은 국가들을 강제로 통치하는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나타났던 보통은 이제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하나의 흐름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에 반발하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민족들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통치나 이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그리고 자신들 약소민족의 이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민족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우리의 뭐 민족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범슬라브주의나 범게르만주의, 러시아 혁명 같은 거는 사실상 뭐 요 내용들은 다 세계사에서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늘 역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기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시기의 흐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어떤 시기인지에 대한 연표가 쭉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를 한번 쭉 보면요. 요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조금 화면이 작을 것 같은데 1910년에 이제 국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면서 1914년부터 17년까지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이제 우리 조선의 몇몇 사회주의자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신민회가 주도했던 신흥 강습소가 세워진 것도 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1919년에 바로 3.1운동, 3.1 만세운동이 터지고 그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단원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관을 할 때 봤던 20년에 만주 지역에서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이라는 일본군에 맞서서 우리 독립군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제 농민들의 농민운동이었고요. 그리고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26년과 29년의 이 내용들은 뭐냐 학생들이 주도했던 학생운동이었다. 학생 항일운동이었다 살펴봤고요. 27년에 이제 중요한 단체라고 했던 신간회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흐름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중요한 흐름이고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이 191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요 부분을 좀 볼 거라는 거. 시기상으로 요 시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학습 노트 이제 첫 번째 1, 2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1차 대전이 일어난 거는 뭐 배경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영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히나 일본의 입김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 여러 사회들에서 뭐 이것들을 그냥 승인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이 전 세계 약소민족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에게 일종의 자신들의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유행이 퍼지게 되는데요. 민족 자결주의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각각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에게는 우리가 식민지를 받지 않길 원하면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민족 해방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1 운동의 국제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영향력이 커진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돼버린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민족들은 전 세계 민족들은 스스로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해라라고 하니 우리 식민지 조선의 조선 사람들 역시 우리 조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유행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러시아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이 러시아 혁명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첫 번째,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련은 소비에트라는 말은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하나의 작은 단위, 뭐 예를 들면 전문적인 농민, 노동자 이런 회의 형태를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단체들, 여러 회의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국가라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사회주의는 뭔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국사 20년대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공산주의란 건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 노동하고 공동으로 수확을 걷어가는 즉 개인의 사유재산 자체가 없이 사회가 평등한 것들을 지향하는 게 일단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사유재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똑같이 모두가 평등함을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주의에 의한 개혁이 성공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요. 그게 1917년이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수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련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레닌이라는 인물인데 이 레닌 역시 민족 자결, 모든 약소 민족, 힘없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련이 지원해주겠다. 약소 민족의 해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어찌 보면 사회주의라는 사상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사회주의를 수용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저 사회주의 국가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약소민족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와 결국에 이 레닌의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사회주의가 1910년 후반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3.1 운동의 하나의 배경이 됐다. 그리고 3.1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의
무력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1910년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힘없는 민족들, 약소민족들이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를 만들고 그들을 식민 지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3.1운동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발한 민족 해방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3.1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이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반발하는 우리의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흐름 정도는 한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3.1 운동의 배경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1910년대의 세계적인 질서였다라는 거 한번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910년대 그럼 일제의 통치는 어땠는지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통치,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해드렸어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단 통치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키워드 단어로 좀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는 조선 총독부, 여러분 통감부가 아닙니다.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완전히 피탈당한부터는 조선을 지배하는 일제의 최고의 통치 기구는 조선 총독부고 그 조선 총독부가 총독부의 최고 책임자가 조선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병 경찰이 뭔지 설명드릴 거고요. 조선 태영령도 설명을 드릴 거고 회사령이란 건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명령할 때 영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일제가 이제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법도 만들고요. 조선 내에서 입법, 좀 어려운 말로. 그리고 통치합니다. 행정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권까지, 재판까지 하는 이 3권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리고 일본 왕이 직접 임명하고 일본 왕의 명령만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조선 총독이었던 거죠. 심지어 군대, 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의 통수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선 총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조선 총독은 군인 출신들을 많이 보냅니다.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패드 펜슬이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군인 출신들을 주로 보내는데요. 초창기에는 육군 출신들을 보냅니다. 육군 출신들을 보내거나 이제 20년대부터는 해군 출신들을 보내서 무력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더 나가서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넘어서 중국까지 진출하기 위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일부러 군인 출신들을 총독으로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는 뭐냐면 조선 총독에게 자문,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건데요. 실제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선인들 중에서 친일파들 있잖아요. 나라 파는데 앞장섰던 애들한테 중추원의 의원으로 관직을 하나 주고요.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고요. 이거 봐라, 홍보용으로 쓰입니다. 뭐냐면 너희들 조선인들도 충분히 조선 총독한테 자문할 수 있는 이 중추원의 의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조선인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준다라는 하나의 허울뿐인 구실로 내세우기 위해서 중추원을 이렇게 설치했었다는 거죠. 3.1운동 때까지요. 심지어 1919년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조선 총독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라는 인물이 부임하게 되고요. 이 사람 육군 대장 출신이었어요.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초대 총독으로 올 예정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제거되고 그 전까지도 일본이 이렇게 무력으로 강하게 조선을 통치할 생각들이 없었는데 이토를 안중근이 이렇게 저격하면서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무력으로 강하게 좀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지배하겠다라는 일부러 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군인 출신들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권력이 행사됐다. 총독 밑에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지만 총독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 무단 통치 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헌병경찰제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헌병이란 건 오늘날 좀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들 중에서도 군대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감독하는 병사들을 헌병이라고 하는데 그 헌병, 군인의 사령관이 경찰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즉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경찰이 있고 군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군인이 곧 경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과 군인, 무장한 군인과 일반 우리가 파출소에서 보는 경찰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위압감이 되세요? 당연히 무장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병들을 이용해서 헌병의 총사령관이 경찰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일부러 한국인들에게 위협감을 줬고요. 더 나가서 이 뭐냐면 사실상 헌병 경찰제라는 건 뭐 경찰도 여기 있고 헌병도 따로 있지만 그 경찰의 총사령관이 결국에는 이제 헌병이었다, 군인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헌병과 경찰을 통해서 감시하고 억압하고요. 요게 있어요, 여러분. 직결 처분권이란 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분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범칙금을 내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이요. 조선인한테는요 이런 것들이 시작합니다. 태형이라고 해서 뭐냐? 태형은 여러분 곤장 때리는 거예요. 곤장. 조선 태형령이란 게 1912년부터 이제 10년대 이제 1910년대 이제 시행됐던 건데 요거 보기로도 많이 나와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헌병경찰제와 이 조선 태형령인데 조선인들한테만 적용돼요. 태형은 말 그대로 여기 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팔 묶어놓고 곤장 때리는 겁니다. 곤장.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본인들이 위압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우는 어린아이들 달릴 때 자주 쓰던 말이 순사 온다 순사 순사 순경의 그 경찰이에요. 경찰 순사가 일본 순사가 너 잡으러 온다. 이런 말들로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조선인들에게는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태형령을 실시했던 거 1912년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일부러 사회 전반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학교에서도 그림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가게 합니다. 수업하면서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우리 일본은 이만큼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업하는데 다음 주 여러분 등교하시는데 갑자기 칼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긴 흔히 말하는 일본도 차고 와가지고 수업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공포감 느끼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공포가 되겠습니까? 교사 그리고 관리 공공기관의 관리들도 칼을 차고 근무하고 늘 제복이란 거 여기 군인들이 입는 옷처럼 딱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1910년대의 특징 무단 통치니까 조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 억압됩니다. 언론, 언론 활동, 신문이라든지 출판, 책을 편찬하는 거, 집회 모이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 말 그대로 단체를 조직하는 거 이런 거 다 억압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을 실었던 신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금지됩니다. 출판이 금지됩니다. 대한매일신보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우리가 봤던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그리고 이 또 뭡니까? 1907년에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이 항일신문이라고 불렸던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뭐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거 실었던 그런 신문들은 다 출판이 금지됩니다. 금지되고요. 조선 역사서 또 잡지 이런 거 다 안 되죠. 억압됩니다. 기본적인 권리들은. 그리고요. 우미나 교육이란 건 뭐냐면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을 우자인데요. 조선인들이 머리가 똑똑해지면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겠어요? 순응하겠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아유 이놈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말 안 들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죠.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교육. 그래서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초등교육 정도만 시키는 거예요. 글 쓰고 글 읽고 간단한 셈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직업교육 같은 걸 하는 거죠.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고 간단한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백성들을 그냥 자신들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고요. 수능 그리고 노동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뭔 얘기냐면 실업교육 즉 말하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들로 한국인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민족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들이 세웠던 사립학교, 여기서는 뭐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정신 같은 것들을 기르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초등 수준의 간단한 교육기관으로 불렸던 서당에서도 민족 교육 같은 걸 실시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법을 제정해서 금지시켜 버립니다. 교육을 통해서 백성, 한국인들을 자신들의 말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수탈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수탈 부분의 가장 10년대 대표적인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1910년대에 일본의 경제 수탈의 대표적인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다. 여러분, 이 뭐 토지조사 사업 단어 안에 어떤 사업인지 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의 땅을 조사하는 사업을 약 8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왜 했냐? 목적이 뭐냐? 명분은 이거예요. 너희들 조선에 있는 전국의 토지의 소유권, 누가 이 토지를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이런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땅인지 조사하는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일제에서 내세웠던 건. 근데 실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거고, 그들의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에요. 땅이 얼마나 되고, 땅의 면적이, 전국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땅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세금을 부여할 수 있어요. 세금을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게 해서, 조선으로 오게 해서, 아니면 일본인들이 조선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해서 조선 자체를 아예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복속시키는 게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땅 주인이 가서 여기 내 땅이요 라고 신고하면 그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가. 그리고 여러분, 옛날 농민들이 그 일 뭐 제대로 쓸 수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겠죠. 더군다나 막 일본어로 한자로 쓰여져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해 갖고 갔겠어요. 서류가 제대로 미비돼 있다, 뭐 미비 등으로, 아니면 기한이 지났다,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조선인들의 땅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 못하면, 기한 내에 못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있죠. 국가의 소유지, 예를 들면 국가의 공유지가 있어요. 아니면 왕실에서 소유했던 땅들, 이런 거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예를 들면 우리 집 무슨 가문, 뭐 김씨 가문의 공동 소유의 땅입니다. 근데 공동 소유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누군가가 등록을 해야 되는, 그걸 못해. 그러면은 그런 땅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제때에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땅들은 다 조선 총독부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빼앗은 토지, 쉽게 말하면 약탈한 거잖아요. 뭐 신고하라고 했는데 니네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점탈이란 말은 뭐 점유하고 뺏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뺏은 땅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회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우리 식민지 수탈의 아주 상징적인 이곳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총독부가 이 자기네들이 점탈한 땅들을 헐값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일본인들을 불알한 거는 그냥 떼줬다란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조선에 넘어와서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일본에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본국에 계신 여러분들, 조선에 오면 싼값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질 수 있습니다. 조선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아니면 동양척식 회사에게 주면서, 동척, 줄여서 이제 동척이라고 합니다. 동척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나 일본인들이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점탈한 땅을 엄청나게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자신들은, 총독부는 거기서 세금을, 땅에다 매기는 세금을 이렇게 더 증가시켜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로 오게 되고요. 조선을 이주로 하게 되면서
땅 소유자가 일본인 지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는 우리 조선인들 중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서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땅을 가진 주인은 그 소유권이 있었고 우리가 옛날에 1학기 때 이런 말 배웠어요. 소작권이라고 해서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소작인들은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가문이 소작인 가문이면 그 다음 우리 아들 뭐 그 다음 아들도 농사 짓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걸 좀 어려우면 경작권 또는 소작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권한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대로 이어졌는데 농민들이 늘 보호받아왔던 이 경작권은 무시해 버립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소유권만 인정해 준 겁니다.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으면 조선의 전통적인 농업체제는 지주와 소작농을 좀 어려운 말로 전호라고 하는데 이 지주와 전호의 관계에 의해서 땅을 빌려주고 지주는 소작농은 빌린 땅을 받아서 농사짓고 그 대가로 지대라는 걸 납부하는 이러한 농업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땅 주인인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서 소작권을 박탈당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작권 대대로 농사 경작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잃어버린 농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화전민이란 건 산에 들어가서 불 질러 가지고 나무나 풀 다 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밭을 읽은 걸 화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변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넘어가는 거죠. 조선 땅에선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그 땅에 가서 새로운 지역 가서 개척해서 농사 짓는 이러한 이주가 늘어나게 되었던 게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중요하게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결국에 조선인 소작농들은 전통적인 경작권이 무시돼서 화전민 또는 만주나 연해중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작농 증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소작농들 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땅을 뭐 소유하고 있던 지주처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신고 못해서 자기 땅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밑에 소작농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작을 짓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 소작농들은 지주와 계약을 맺는데 불리한 아주 높은 지대를 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계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또 다른 경제 침탈에서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나머지 분야에 어떻게 이 자신들의 식민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볼 건데요.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더 나아가서 공업이 발전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자신들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발전을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자신들이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통해서 그 식민지에서 모든 것들을 수탈하는 이러한 체제,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농업, 공업 뭐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일본의 자본주의가 조선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억압하는 1910년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법을 통해서 억압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회사령입니다. 회사를 세울 때요.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허가? 조선 총독이요. 내가 어떤 회사를 세울 때 총독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총독이 허가 안 해주면 회사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그리고 어업령, 뭐 이제 어업과 관련된 거 광업령, 또 은행령 등을 통해서 조선인들 자본으로 운영하는 산업 활동들을 굉장히 제한하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일본의 대기업들, 이제 일본의 몇몇 자본들이 침투하게 돼서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들이 엄청나게 사업을 독점하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했던 뭐 이제 대기업이 되는 기업들도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선의 식민지를 수탈하면서 성장했던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임야조사 사업은 토지조사처럼 막 임야란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 아닌 땅. 예를 들면 뭐 나무가 자라거나 이런 땅을 임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아주 막 방대한 양의 임야를
기업도 자신들이 점탈합니다. 점탈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국유림을 만들어버려요. 국가 소유의. 그러니까 이때 국가는 일본이잖아요. 조선이란 국가가 없어요. 일본 소유로 방대한 뭐 임야를 확보하면서 임업에 대한 또 수탈도 이렇게 자행합니다. 그리고 인삼전매제라는 걸 통해서 뭐 자신들의 이익을 전매제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독점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 일본 자체가 완전 조선을 그냥 수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법령을 통한 제한을 가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회사령이 허가제였다라는 거. 허가제로 모든 산업활동들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기업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관시설이란 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항만은 말 그대로 항구나 배 이렇게 운항할 수 있는 거, 도로 통신망 등을 깔아놓는데요. 깔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조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더 나가서 수탈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통신망, 철도 같은 거 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뭐 그림 한번 볼게요. 일제가 건설한 철도입니다. X자로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게 보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경의선 뚫리고요.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경인선, 그리고 경원선이라고 해서 서울과 원산을 이어주는 철도, 그리고 경부선이 뚫리고, 그리고 호남선이 뚫리면서 크게 보면 한반도를 X자 형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철도는 결국에 뭡니까? 물자를 수송하고 사람들을 운송하는데, 물자 수송에 유리한 거, 즉 뭐냐면 잘 보세요. 항만 시설들도 주로 이제 곡창지대 근처에다, 전라도의 곡창지대, 군산, 목포 같은 데다가 배 정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놔서 여기서 곡식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철도 왜 뚫었냐? 철도를 뚫어놓은 이유는 간단하죠. 뭡니까?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군인들을 수송하는 게 철도잖아요. 군인들 빨리 싣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진출할 때 전쟁에 써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 조선의 기관 시설들을 일본이 확충했다라는 겁니다. 확충했고요. 이게 이제 회사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런 자료가 나오면서 요 허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요건 1910년대 회사령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1920년대 회사령은 허가제에서 20년대 가면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회사 세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는 신고제, 10년대는 회사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라는 단어가 보이면 요건 1910년대 일제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뭐 어찌 보면은 압박하기 위해서,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본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이나 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허가제를 실시했던 시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에 이제 학습 노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업 들으면서 적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하신 분들은 이 뒤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간단한 OX 퀴즈 아니면 뭐 빈칸 채우기 정도의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한 번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까지 끝나신 분들은 오늘 내용들 이제 뭐 다 살펴본 거니까 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무단 통치가 끝나고 이른바 20년대의 문화 통치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